이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 중인 김하성 선수 이 네. 소식 좀 한번 볼게요. 이분이 스포츠 뉴스에서 보면 너무 반가운 분인데 그렇죠. 저희가 늘 연예인이나 네. 스포츠 스타나 이제 사회면에서 보면 사회부 기자랑은 안 만나는 게 좋다. 네. 우리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사회 뉴스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네, 뭐 올해 뭐 최고의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시아인 최초로 이제 유틸리티 부분 골든글러브 수상을 하면서 이게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었어요. 아시아인의 수비 범위로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연일 뭐 상한가를 치다가 갑자기 사회뉴스의 주인공이 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을 때 넥센 히어로즈의 이제 소속 선수였는데 여기에서 그 2년간 2군에서 머물렀던 선수에게 공갈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한 거예요. 애초에는 그 선수가 누군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뭐 김하성 선수보다 후배다 이게 내용이 알려지면서 막 엄청 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이게 누구냐 뭐 이런 이제 찾기 놀이가 벌어졌는데 네네. 본인이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는데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라는 분입니다. 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제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전인 2021년 당시에 이 후배였던 임혜동과 다른 지인들과 같이 강남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술을 마시다가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때 이제 임혜동 씨의 주장은 폭행이 있었다. 이런 이제 주장인 거고 김하성 씨의 주장은 폭행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계속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협박은 어떤 거였냐면 2021년이잖아요. 코로나 집합금지 기간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당시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집합금지 의무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졌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뭐 리그가 파행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그 무렵에 이제 겹치면서 김하성 선수가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해줬는데 이후에도 계속 금품을 요구했다. 이게 이제 김하성 씨가 고소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골든 글러브라고 골드 글러브입니다. 골드 미국. 글러브입니다. 네. 이제 합의 명목으로 전달된 금액이 꽤 돼요. 상당하던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도가 처음 되고 나서 초기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금액은 한 4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초에 김하성 씨의 주장을 보면 애초에 2억으로 합의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협박을 하니까 한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줬다. 이게 이제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한 내용의 소장의 내용인데 임 씨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임 씨는 본인이 김하성의 로드 매니저로 일을 해왔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저녁에 술을 먹으면 자기를 때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금이다. 뭐 이런 이제 투로 그 내용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폭행을 계속 당하면서 로드 매니저로 일을 했다는 네. 거잖아요. 이게 좀 납득이 좀 잘 되지 않는 데다가 게다가 이제 별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김하성 선수 측도 어쨌든 2억을 주고 또 2억을 준 거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좀 뭔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싶어요. 이게 김하성 선수도 고소했다는 거 내용 위에 사실 언론 대응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함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재판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구체화된 시점이 뭐냐면 그 술자리에 이 단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석자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네네. 이 동석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직접 언론 인터뷰를 여러 언론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 동석자가 먼저 이 임혜동 씨한테 얼굴을 맞았다는 거예요. 술자리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김하성 선수가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슬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뭐 서로 밀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하성 선수랑 임혜동 씨가 워낙에 친분이 있던 사이라 서로 주먹질을 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이제 몸싸움이 있었다. 이게 이제 동석자의 주장이고 그 몸싸움 후에 바로 화해를 했답니다. 화해를 하고 그 식사를 하고 사우나까지 갔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재구성을 해보면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운동을 이제 오래 했던 선수들이 집합금지 기간에 자기들끼리 모종의 장소에 모여서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고 화해를 하고 다음날 이제 사우나하고 식사까지 하고 헤어진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이 실린 건 사진이 공개됐는데 바로 그 다음날 임혜동 씨랑 김하성 씨가 같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김하성 씨의 이제 짐 같은 거를 임혜동 씨가 이제 밀고 둘이 뭐 되게 이렇게 서슴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이 김하성 씨가 그 소속된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네. 유명한 에이전시인데 이 에이전시에서 정식으로 이 임혜동 씨를 고용한 게 아니라 김하성 씨가 이 임혜동 씨한테 본인의 돈으로 월급도 주고 뭐 표도 끊어주고 심지어 이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카드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데리고 다녔다 뭐 이런 거예요. 아, 자기 사비로
고용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이제 임 씨가 주장한 대로 자기가 폭행을 당하고 그거에 대한 합의를 보고 그건 자기가 이제 일방적인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주장이 맞는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금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김하성 선수와 임 씨가 이제 주고받은 카톡 이제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게 결정적으로 좀 상황을 반전시켰는데요.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굉장히 깍듯하게 대합니다. 김하성 선수한테 뭐 형님 뭐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주무십니까? 뭐 계속 이제 말하자면 먼저 말을 걸고 하고 저는 이제 보면서 아 이게 어떤 거구나 그냥 개인적으로 이 판단을 한 건 계속 김하성 선수한테 뭐 아메리칸 드림을 같이 꼭 이루고 싶다. 형님은 제가 있어야 된다. 시작과 끝에 항상 제가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 날에 한참 이후입니다. 그리고 네. 임씨 측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을 같이 간 건 맞는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50여일 만에 돌아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로 뭐 다 침대에서 잤는데 임씨만 뭐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잤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그때 김하성 씨도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좁은 숙소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거실에 이제 소파 베드라고 우리가 하죠. 이렇게 베드가 되는 네네. 거기서 이제 임혜동 씨가 잤다라는 거고 그 임 씨가 보낸 카톡 내용을 보면 한국으로 돌아간 이유도 이제 부친의 갑자기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고 그 내용도 보면 김하성 씨가 계속 위로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우선이다, 뭐 괜찮다, 나중에 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 내용들이 카톡이 공개되면서 이게 뭔가 임혜동 씨가 공갈을 협박을 한 게 아니냐, 뭐 이 주장에 좀 신뢰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의문점은 김하성 선수가 그러면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임 씨한테 줬을까?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 김하성 씨는 일단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합 금지 기간인데 아, 그건 잘못한 거죠. 술을 네. 먹었는데 그 부분을 임 씨가 이제 협박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진출도 앞두고 있고 여러 구설이 오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김 씨의 상황이 그 병역 특례를 받은 상태였는데 그 부분에서 그 봉사활동 시간이 모자라서 그 이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본인의 처지 그리고 이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던 상황 이런 게 이제 겹치면서 언론에 이게 알려지고 막 구설이 오를 바에는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김하성 씨가 또 결정적으로 이제 본인의 주장입니다만 협박을 받았던 건 임 씨가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하고 그 봉사활동 기간에 이렇게 한 거 알려지면 미국도 못 가고 다시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건데 그 김하성 씨는 그렇게 되는 거를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전공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뭐 후회나 아쉬움 같은 것들이 변호인 쪽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임 씨가 합의금 받아서 뭐 차를 바꾸고 뭐 이러했던 뭐 명품을 사고 이랬던 행적이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SNS에. 맞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차도 바꾸고 뭐 카지노 가서 막 하고 이 허세샷이라고 하죠. 5만 원짜리로 이렇게 현금 막 보여주는 샷들 올리는 이제 인스타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명품백도 사고 뭐 했다는 건데 주변에서도 그래서 돈을 좀 받긴 받았나 보다 진짜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던 에이전트들은 저렇게 써서는 안 될 텐데 저렇게 써서는 금방 이제 돈이 떨어지고 그럼 또 다시 어떤 이제 뭐 모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걱정을 했다는 거고 이 임혜동 씨가 소속사 측에 했다는 협박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나는 잃을 게 없다. 근데 김하성은 잃을 게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김하성은 앞으로 메이저리그 가면 몇백억을 벌 사람인데 나도 한 10억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협박을 대놓고 소속사에 했다. 이게 이제 소속사 관계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임 씨가 언론을 통해서 폭행당했다고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김 선수 쪽은 조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진위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임 씨 측이 뭔가 공갈 협박을 한 게 아니냐 이러니까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 증거 사진이 포함된 카톡 내용으로 이제 김하성 씨 그 변호인단이 반박을 했는데 뭐냐면 먼저 이제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임 씨가 뭐라고 하냐면 뭐 가정폭력에 이런 이제 그 글을 써요. 그러니까 김 씨는 내용을 정확하게 대화 맥락을 모르고 뭐 UFC라도 뛰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네.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카톡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부친한테 맞았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김하성에게 내가 폭행당했다는 증거 사진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김 씨 측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뭐 주변에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꽤 있대요. 그러니까 유명인 스포츠 스타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뭔가 뭐 이렇게 뭐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뭐 했는데 그 스포츠 스타는 구설에 오르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쉬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이제 보면 김하성 씨가 보낸 그 카톡 내용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거의 마지막에 고소하기 전에 이렇게 보냅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합의는 너가 처음부터 요구해서 내가 해준 거다. 네가 지금 말하는 건 다 내가 대답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임 씨는 뭐 재판에 가서 본인이 증명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 카톡 내용이 쭉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한 3년여의 기간 동안 계속 이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네. 이제 친근함을 표시하고 형님과 같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하다가 이 사건이 이제 발발되는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뭐 더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던가 무리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당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에서 당신으로.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도 다 이제 말하자면 친구 관계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야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였구나. 이게 제가 뭐 김하성 씨를 두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사건만 놓고 보면 그게 보이고 김하성 씨 입장에서는 3년 전에 집합금지 위반 뭐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당시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숙소에서 집합금지 위반해서 술자리를 벌였다고 해서 리그가 중단되고 굉장히 파행이 막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하고 겹치면서 본인이 뭔가 정면 돌파라든지 전공법을 택하지 못했던 후과를 지금 좀 이렇게 엄청 이 사건으로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시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건 분명히 잘못했죠. 네. 그런 식으로 위반을 했던 건 잘못인데 참 이런 사건이 기화로 이 매듭이 한번 꼬이면 이렇게 이런 후가가 그렇죠. 생기네요, 사실은. 네. 그러면 요건 어떻게 진행될지 네. 또 진행 결과 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조재현 기자가 가지고 온 소식 볼게요. 네. 지난 여름에 저희가 이제 이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요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마다 이제 범죄가 이런 범죄가 발견되고 저런 범죄가 보도가 되고 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이제 대리모 관련된 건데 사건 내용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인데 이게 올해 7월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 말씀하신 전수조사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왔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2016년에 경기도 평택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3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아이 출생 신고도 안 됐고 아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이의 행방을 수사를 해보니까 여성이 내가 애를 낳긴 했는데 내 애가 아니라 남의 애를 대신 낳아줬다. 나는 대리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뭐 인터넷에서 대리모 구한다는 글을 보고 임신을 해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이미 줬고 누가 데려갔는지 나는 그 사람들 인적사항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진술을 처음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계속 추적을 해봤더니 네. 2달 만에 아기를 데려간 사람들을 찾아냈는데 이 대리 출산을 의뢰한 사람이 60대 남성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기 친부가 60대 남성이었어요. 이게 그럼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것도 추가로 파악이 됐는데 2015년에 이 30대 여성이 처음 네이버에다가 난자를 검색을 합니까? 그러니까 난임 카페가 나왔는데 이 카페 안에 난자를 구한다 이런 게시글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된 게 50대 여성 브로커였어요. 그래서 이 브로커를 통해서 60대 남성의 정자를 받아서 이 여성을 임신을 했고 다음에 이제 2016년 10월에 대구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낳자마자 사흘 뒤에 그 아기를 바로 건네줍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거죠. 출산과 뭐 병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한 4,900만 원 정도를 이제 계좌를 통해서 받았고 또 현금으로도 일부 받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30대 대리모, 그 다음에 그 50대 브로커와 조수, 그 처음에 의뢰를 했던 60대 친부까지 모두 아동 매매 혐의로 이제 이번에 입건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혐의가 좀 중요한 게 원래 이렇게 자기 난자를 제공해서 대리모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생명요리법상의 이제 처벌 대상인데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네. 왜냐하면은 이게 2016년이잖아요. 5년밖에 안 돼요.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이 평택 여성을 그 난자 제공 출산으로 처벌하려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상태였고 다만 이제 금전이 오갔다 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아동 매매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아동 매매는 사실상 아동 학대 범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참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네. 대리모, 금전거래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3년에 네.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라고?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면서 룰루님이 영화가 현실인지 현실이 영화인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이 60대 남성이 정상적으로 부인과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3명 키우고 있는데 네, 네. 그 아이 모두 대리모를 네. 통해서 출산한 아이였다는 거잖아요. 그 진짜 황당한 게 또 여긴 거죠. 이 경찰이 60대 남성을 찾아가서 현장 조사했을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애가 3명이 있는데 이 3명 다 대리 출산을 통해서 데려온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그 남자아이도 정상적으로 출생 신고를 해서 아들로 돼 있고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 2, 여자아이 1명인데 네. 다행히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50대 브로커 2명 아이를 데려다 줬고 또 나머지 1명은 또 다른 브로커가 이렇게 대리 출산을 통해서 데려온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3명 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낳고 키운 아이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하면은 사실 2016년까지만 해도 제도가 인후보증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병원에서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 출생 증명서가 없을 때 증인 2명만 데려오면 이제 출산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증인이 뭐 친인척 관계라는 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아는 사람, 지인이 해줄 수도 있고 나이 제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자꾸 늘어나면서 2016년 말에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데려온 3명 아이는 다 그 전에 데려온 아이들이고 제도 폐지되면서는 이 남성도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인후보증제도가 폐지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네, 되는 네. 거네요. 왜냐하면 출생 증명서 있어야 하니까 남이 낳은 아이를 내 아이로 신고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한동안 12월생들을 이제 1월생으로 한다고 12월 아이들보다 1월생들은 네. 다 인후보증으로 온 아이들 퍼센테이지가 높다 해가지고 이게 좀 사실 문제가 얘기를 좀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없어진 건데 네. 그 이면에 또 이런 사건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도대체 애들을 왜 이렇게 키웠냐 봤더니 이분이 일단 나이가 많잖아요. 60대. 데리고 올 때도 뭐 50대 이런 거고요. 부인하고 사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 이미 장성한 성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근데 왜 아이를 또? 이렇게 하니까 본인들이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형편이었고 우리는 둘 다 아이를 좋아하니까 더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데려왔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60대시고 예. 이제 아이를 이 정도 상황이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기보다는 좀 네네. 입양을 하거나 다른 방식을 좀 생각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다른 여성에게 대림 출산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식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방식이 네. 그거 되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임신 출산이 어려우면 당연히 입양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래서 경찰에서도 왜 이러셨어요? 이제 확인을 했더니 또 이제 그 이유가 본인 자식들이 이미 낳은 자식들이 입양은 좀 반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 데려온 사실도 다 비밀에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뭐 본인들이 낳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핏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남성의 정자를 제공을 해서 대리 출산을 했다는 게 이분들의 이유였습니다. 굉장히 좀 한국적인 가족 어떤 예. 관념 이런 혈연, 것들 네. 이런 것들이랑 아니, 그러니까 네. 혈연 오. 중심이랑 네, 또 뭔가 새롭게 네. 새로운 기술과 뭔가가 이게 섞여 있는 네.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좀 워커홀릭님도 진짜 너무 황당하네요. 네. 라고 하셨고 이사나님은 아이만 잘 피우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뭐 문제는 없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입양한 가족들을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내심에 갖고 있는 공포가 뭐냐면 내가 낳은 자식과 입양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 차별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심리가 뭐 제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게 반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의 말에. 그러니까 내가 혈연이면 좋겠다, 핏줄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그 입양 가족들 중에 상당 부분 이제 그거를 이제 고민할 때 그런 이제 내심의 공포 같은 것들을 갖는데 사실 그런 게 반영돼서 저는 되게 한국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돈을 받고 아이를 네. 대신 낳아주는 게 네. 그분도 그 여성분도 그냥 네. 인터넷에 네. 그냥 네. 쳐서 들어가서 그냥 브로커랑 바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 알게 모르게 네, 이런 네. 범죄들이 만연한 게 아닌가. 우리 네. 사회에서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리모 역할을 해주는 범죄가 사실 한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리모 찾는 수요도 꾸준히 있었고 음성적으로 이런 시장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건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뉴스 댓글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이제 올라오냐면은 이분은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 이런 저출산 시대의 애국자가 아니냐. 대리모 합법화하자. 이런 논쟁까지 지금 때아닌 불붙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5년간의 불임 난임 환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아기를 그만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초저출산 그렇죠. 계속해서 통계 작성한 이래 최저치 매번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3분기에도 이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된 아이 수가 0.7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좀 급박한 좀 절박한 시기에 이렇게라도 아이를 좀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사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리모 계약이 좀 합법화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빈센트님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출생 시대라서라는 네. 지적을 하셨고 그러니까요. 시크한 매버릭님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과감하게. 머리가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나온 통계를 보면 신혼부부라고 분류하는 5년 이내 부부가 100만 쌍 정도 역대 최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통계를 보면 불임 난임 부부를 합치면 제가 그냥 얼핏 암산으로 해봐도 한 36만 쌍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전체 신혼 부부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불임과 난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대리모 논쟁도 논쟁인데 이 신혼 부부들이 불임과 난임을 겪는 이 말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건강상 문제 이 숫자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드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게 저출생 얘기하면서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아니 결혼도 안 하는데 당연히 애도 없지. 네, 이게 네.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 고리들이 네, 네, 너무도 맞아요. 계속 그쵸, 돌아가는 많죠. 거예요. 네. 저희가 인구 절벽 얘기를 하면 또 돌아가면 이게 저 밑으로 가면 뭐 온갖 얘기가 다 사회 네, 문제가 맞아요. 다 맞습니다. 합쳐 있어서 이걸 네. 어디서 매듭을 네.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중물님이 애국 차원에서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애국도 애국인데 가족의 평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잘 네. 컸을 때 잘 크고 있다면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대리 출산은 하나의 범죄와 연관돼 있지만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다면 또 그건 또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또 일순 들기도 하는데 다른 뭐 의혹이 없다면 근데 사실은 벌써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대리모 계약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 이게 작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쓴 기사에 보면은 미국에서 대리모를 구하려면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지불하면 된다고 하고요. 대리모 산업으로 유명한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는 5천만 원 정도 주면은 대리모를 실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모 산업으로 예. 유명하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표현이긴 예. 한데, 네. 그러니까 대리모도 이제 두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받고 대가를 이제 받는 걸 상업적 대리모라고 하고 아니면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질 수 없는 경우에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선의로 하는 경우 이타적 대리모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선의로 하는 대리모는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국가가 영국, 캐나다, 뭐 이스라엘 이런 데입니다. 근데 돈을 받고 하는 것까지 완전히 허용하는 국가들도 또 있어요. 이제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도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몇 개 주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예 대놓고 그냥 대리모 구합니다.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 산업이 그냥 4억 달러 규모로 너무 커지면서 거의 뭐 세계의 아기 공장이다. 이렇게까지 별명이 붙었다가 그 한 다큐멘터리에서 거의 무슨 번식장을 네. 뭐 연상하게 하는 그 굉장히 그 처참한 대리모들 실상을 굉장히 공개하면서 현황이 안 예, 좋더라고요. 네. 충격을 많이 줬죠. 그래서 대리모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런 곳이고 사실 우리나라는 정확히 따지면은 규제하는 입법이 뭐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 약 공백 상태고 아까 얘기한 생명윤리법에서 이제 일부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번도 사회에서 뭐 집중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를 해본 적도 없고 아직은 거기에 이제 법안도 몇 차례 이제 올라왔다 폐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백 상태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벌어지는 게 있고 그래서 금전 거래가 있을 때만 매매로 뭐 처벌하고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요거 자체를 규제 입법하는 건 네, 없지만 네. 다른 걸로 네, 이제 그쵸. 처벌을 하게 네, 되는 네. 거군요. 포인트 입법이 안 돼 있죠. 사실은 이제 보도를 보면 유명인들도 네. 대리모 출산했다라고 밝히는 네. 경우 많잖아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외국의 셀럽들 보면 네. 그건 아주 그냥 부끄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 힐튼 호텔의 상속자인 굉장히 유명한 페리스 힐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대리모 출산으로 내가 첫 아들을 얻었다. 뭐 나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로 나는 대리모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낳았다. 이렇게 아예 밝혔고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뭐 유명 영화 배우들 뭐 니콜 키드먼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 그리고 뭐 좀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밝혔던 엘튼 존 이런 사람들도 내가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다. 이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외국의 사례들은 꽤 많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니까 예. 이제 이런 게 가능은 한데. 가능은 해줬죠. 근데 어쨌든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 대리모 구하려면은 1억 6천만 원 정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네. 지금 외국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돈으로 이런 네. 문제가 좀 대두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제 뭐 아무런 대값이 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성의 신체를 하나의 상품처럼 이용한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사회적 공감대가 아이를 낳은 사람이 당연히 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본인 난자일 경우 아니면 난자를 받았을 경우 뭐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럼 누가 진짜 엄마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그 아까 댓글에서도 주셨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하나 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례가 아이를 대리모 가졌는데 미숙아로 태어나 버리거나 장애아가 태어나는 경우 네.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부탁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일종의 약간 주문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아이는 받고 싶지 않아. 아, 네. 라고 하고 대리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계약이 제대로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거꾸로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너도 나도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례들도 실제 많이 발생을 해서 법적 분쟁이 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여성을 하나의 배양 기계처럼 좀 여기게 되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 해법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전에 좀 아까 얘기하신 그 여러 가지 연쇄적인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또 입양제도 아까 얘기한 그 친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이분들이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좀 사회에서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수렁님이 이제 외국의 사례랑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건 좀 부적절할 네.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김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저출생 문제를 대리모 허용으로 해결한다라는 건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논점들이 있는데 그 논점들을 모두 이제 제거해 버리는 이제 논쟁 그 결과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나마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말하자면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걸 낳는 걸 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우선 구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가 가족 관념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고 그 사회만의 합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합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논의하는 공론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입법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심은정님이 사회가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네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털어서 사건 속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재원, 김한 기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